떨지 말고 사과해. 사과하라고. 그렇게 잘못이야? 내가 무슨 나라를 팔았어? 네, 나라를 파셨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 어떤 자격도 없습니다. 오늘 방송은 박근혜를 우리 국민들 눈앞에서 확 치워버릴 싱크빅 돋는 방송 되겠습니다. 기대하고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시즌5 시작하겠습니다. 국민들의 분노가 이 여왕님한테로 쏠리고 있는데 이제 여왕님이라고도 사람들이 안 부르더군요. 꼭두각시 사퇴하라, 박근혜는 사퇴하라,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아마 이분이 대통령 하시면서 한 번도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을 지키겠다고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신 분 같은데 갑자기 헌법 타령을 하면서 이 본인이 헌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청와대에서 못 나오겠다고 하는 희한한 일이 벌어졌는데, 뭐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참 어떡하나요. 그리고 항상 이분은 원칙하고 소신 이야기할 때도 자기한테 유리하면 원칙, 그리고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나쁘면 비정상, 이렇게 항상 생각하시는 분이라서 참 이분의 심리는 쉽게 이해되기가 힘든 것 같아요. 이 사람의 경우에는 심리를 논의하기보다는 차라리 이 사람 마음이 없다, 꼭두각시 어떻게 마음이 있냐, 차라리 이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더 집중을 하자. 이 사람은 과거에 어떤 행동을 했는가, 본인을 뭐라 생각하고 있는가, 이런 걸 좀 더 살펴보자는 의미에서 이 사람이 국회의원 때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까 봤더니 국회의원 때 이미 이분은 당신이 대통령이다라는 마음으로 지냈다는 것도 확인을 했어요. 저는 오늘로 지난 15년간 국민의 애환과 기쁨을 같이 나누었던 대통령직을 사퇴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분의 심리에 대해서 구체적인 단서로 아주 잘 파악할 수 있는 사연을 주셨는데 그 사연을 한번 읽어보고 또 이 꼭두각시는 심리가 있는가, 아니면 여왕에서 꼭두각시로 변신할 수 있는 그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한번 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사연을 읽어주시죠. 안녕하세요, 황 박사님. 저는 현빈 팬이자 이번에 대학을 수시로 붙어서 얼마 안 남은 19살을 어떻게 보낼지 고민하는 여고생입니다. 당분간은 현빈 오빠가 나온 하이드, 지킬, 나 이거 복습할 생각에 들떠 있어요. 근데요, 며칠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에 길라임이라는 가명으로 차병원에 등록하고 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재미있는 일인 것 같아요. 황 박사님은 교수고 공부하시는 분이라 드라마를 모르실 테니까 제가 길라임을 설명해야 될 듯 해요. 길라임은 드라마 시크릿 가든 여주인공 이름입니다. 상대역은 이제 제가 좋아하는 현빈 오빠이고요. 재벌 3세인 현빈은 사랑을 믿지 않는 나쁜 남자예요. 하지만 단칸방에 살며 스턴트 워맨을 하면서 살아가는 길라임을 보고 갑자기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거든요. 심지어 절대적 사랑을 믿으면서 길라임 대신 죽으려고까지 하거든요. 길라임은 자기 일에 대해서 자신있고 자부심을 가지면서 재벌 3세인 현빈한테 큰소리 뻥뻥 치지요. 하지만 이것은 겉모습이고 사실은 뼛속까지 신데렐라여서 자신의 삶에서 중요한 때는 남자가 와서 모든 고민을 해결해 주길 바라요. 또 현빈 외에도 묵묵하게 자신을 짝사랑해주는 남자도 있고요. 사실 제 나이 정도 여학생이 꿈꿀 수 있는 여성의 환상적인 심리를 잘 보여주는 주인공이 길라임인 것 같아요. 드라마 속에서 현빈 오빠와 길라임이 서로 바라볼 때 저도 제가 진짜 내가 저기에 서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한 번만 꼭 안겨볼 수 있다면 죽어도 좋아 라는 마음이었거든요. 그런데 60대 할머니인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마음이라는 것을 길라임이라는 가명을 사용했다는 것에서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도 저는 친구들에게 저를 길라임이라고 불러달라고 하거나 출석부 이름을 길라임으로 바꾸진 않았는데요. 여자라면 한 번씩 자기만을 사랑해줄 외모, 재력, 머리, 능력, 의협심 등 모든 걸 갖춘 백마, 아니 벤틀리 탄 왕자님이 자신을 사랑해주는 환상에 빠지잖아요. 하지만 이 환상을 60살이 넘은 대통령이 되신 분이 빠진 환상이라고 믿기는 힘드네요. 혹시 박근혜 대통령도 저처럼 현빈을 보면서
수많은 소녀들처럼 길라임이 될 수만 있다면 하고 바란 걸까요? 아니면 자신의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인 고 최태민 사이비 목사가 다시 돌아와 모두 괜찮을 거요 하면서 그동안 힘들었어? 하며 어깨를 감싸주길 바란 걸까요? 길라임과 현빈의 키스씬을 보면서 최태민 목사와의 달콤했던 시간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린 걸까요? 자신이 30년만 더 일찍 태어났어도 최태민 목사와 함께 길라임과 현빈처럼 애 셋 낳고 함께 살 수 있었을 그 운명에 가지 못하게 막은 그 길을 생각하며 왜 나에게는 이런 삶의 아픔이 주어지는가 하며 쓰라린 승화의 눈물을 흘렸을까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예전에 병원에서 길라임이라는 가명을 사용했다는 기사를 읽으면서 너무 안쓰러웠어요. 몸은 할머니인데 마음은 소녀로 살아가고 있었다니, 그리고 그분이 대통령까지 될 수 있었다니, 정말 우리나라는 환상과 꿈이 현실이 되는 좋은 나라인 것 같아요. 꿈은 이루어진 것이잖아요. 물론 현빈과 같은 남성을 만나지 않고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그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래서 최순실의 보톡스라는 말이 많이 언급되는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은 정말 소녀의 마음인 것 같아요. 제 또래가 좋아하는 꽃미남 남자 연예인들을 자기 행사에 부르시더라고요. 최순실의 측근이 만든 화장품 회사 부스를 방문했던 케이콘 2016에서도 샤이니 민호와 함께 다니셨어요. 또 태양의 후예가 한창 유행할 때는 송중기도 부르셨잖아요. 사진에서 보면 정말 요즘엔 잘 볼 수 없는 행복하고 환한 표정을 짓고 계시더라고요. 마치 10대, 20대 여자가 송중기 옆에 있으면 지을 법한 표정을요. 근데 자신이 민호, 송중기, 현빈 사이에 둘러싸여 있다는 것은 저에게는 상상이지만 이분에게는 현실이라 좀 부럽기도 해요. 파파이스에서 황상민 박사님께서 나오셔서 박근혜 대통령은 발달장애를 가졌다고 하시던데 이런 17살에서 18살 소녀와 같은 행동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인가요? 청소년 심리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자기중심적인 특성이나 무대 위의 심리가 정치인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특성이지 않나요? 그런데 그분의 심리적 성장이 18세경에서 멈췄다는 것은 이분을 너무 비하하는 것은 아닌가요? 어린 시절부터 어른이 될 때까지 일반 사람들과 잘 접촉하지 못하고 청와대에서 거의 지내시고 또 청와대에서 나와서 다시 돌아가서도 일반인과 다르게 살았기 때문에 당연히 가질 수 있는 특성이라 할 수도 있지 않나요? 박사님은 이것을 마치 어린 시절에 신전에 갇혀서 신으로만 지내야 됐던 쿠마리랑 비교하시던데 그것은 저는 좀 심한 해석인 듯 합니다. 왜? 박근혜 대통령이 저와 유사한 청소년의 심리 속에서 청소년의 드라마 주인공에 빠지는 그런 환상놀이를 하면 안 되나요? 대통령이 드라마를 보면서 자신을 환상의 중심에 두면서 국민을 자기 백성이라 생각하고 대한민국을 자신의 아버지의 나라라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 이상한가요?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를 박 대통령이 즐긴다는 생각을 하면 그분이 참 저와 비슷하다는 마음에 더 기분이 좋네요. 제가 대통령이 된 듯한 그런 마음도 듭니다. 저의 이런 마음이 철없는 어린 학생의 순진한 생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데 왜 그분은 국민들이 다 사퇴하라고 하는데 계속 그대로 있는 걸까요? 청와대가 아니더라도 드라마는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대통령 노릇을 하지 않으면 더 앞으로 편하게 길라임이라는 가명으로 사실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더 자신의 행복을 위해 나은 것일까요? 국민 행복 시대를 외치면서 대통령을 시작하신 것 같은데 정작 우리 대통령은 자기 행복을 위한 선택은 잘 하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 항상 제가 받는 상담 사연은 끝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참 질문들이 있는데 오늘 나오신 분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웃집 의사입니다. 와 이웃집 의사 반가워요. 지금 고맙습니다. 온 국민이 아파한다는 사실을 아시고 오랜만에 나오셨군요. 네. 아 그리고 참 맞아 오늘 이 사연이 길라임이라는 환자 사연이라서 특별히 오늘 나오신 건가요? 네. 야 이웃집 의사 참 훌륭하신 분이네요. 방송 나오고 예. 댓글을 제가 일일이 꼼꼼히 챙겨보고 꼭 또 한번 나와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건 그렇고 네네. 지금 이 사연 주신 이번에 이제 대학교 들어가려는 여고생인 것 같은데 길라임 노는 이 시크릿 가든 혹시 보셨어요? 저는 보지는 못했어요. 네, 그때 열풍일 때 예.
그런 열풍의 현상을 목도하긴 했지만 제가 이제 아. 보진 않았어요. 예. 본인은 좀 사실 이집 의사분은 현빈하고 좀 비슷하게 닮았잖아요. 예, 전 그렇게 생각하죠. 예. 아니 나도 그렇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생각합니다. 예. 예. 그럴 때 태양의 후예 인기 엄청 있고 나서 태양의 후예에서 그 송중기하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뭐 한식 아, 운운하면서 맞아요. 무슨 세계화 행세. 송편 빚었어요. 예. 뭔가 빚었어요. 이제 송중기 옆에서 이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을 때 송중기 기분은 어땠을까요? 현빈 씨하고 비슷하니까 송중기 씨 기분이 어떨까라는 거에 40대 대해서. 현빈이 20대 초반의 여성분들을 쳐다볼 때 그 예. 여성분들이 짓는 특유의 표정이 있어요. 아 어떤 표정은? 좀 그만 쳐다봐라. 아, 좀 너무 느끼하다. 예. 넌 너무 뻔뻔하다 눈빛이. 아. 좀 그만 쳐다봤으면 좋겠다 하는 눈빛을 저한테 보낼 때가 많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아. 현빈이 아니까 그렇죠. 그렇군요. 다시 한번 그렇군요. 말씀해 보세요. 다시 오디오 살리게. 네. 현빈이 아니니까 그렇죠. 아, 또 어디서 혼이 지금 날라와가지고 이야기를 해주는군요. 그건 그렇고 지금 이분의 심리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아니 뭐 저도 내 나이가 50대지만은 20대 아가씨를 보면 아주 마음이 허뭇해요. 그렇죠. 네. 내가 20대 남자가 내가 20대 저 아가씨랑 로맨스를 한다. 그거는 별로 하고 싶은 생각은 전 안 들어요, 사실은. 아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러시죠? 내가 20대 때 사랑이라는 걸 했을 때 그게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런 사랑은 사실 사기다. 그리고 사실 20대에 그렇죠. 했던 그 연애 경험은 좋았던 경험이 1이라면 고통스럽고 아팠던 경험이 9거든요. 맞아요. 그렇긴 해요. 그렇잖아요. 맞아요. 아름답고 좋았던 그 시간이라기보다는 누군가 내보고 너 다시 20대로 돌아갈래 하면 no thank you. 전 지금 저가 있는 게 좋아요 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드라마에서 우리가 보는 사랑이라는 것은 사실 현실에서 내가 경험하거나 기대하는 사랑의 모습과 너무나 사실 현실에서 있어날 수 없는 거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리고 20대에 그거를 치열하게 겪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간에 대한 이해도 더 깊어지고, 그걸 이제 우리는 보통 이야기하면 뭐 사람이 철이 든다든지 인간이 됐다든지 좀 더 성숙하고 성장했다든지 그렇잖아요. 판타지와 현실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 그렇죠.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꼭 거쳐야 되고, 그렇죠. 네. 예, 그것이 정상 발달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그런 측면인데 사실은 그게 싫다고 하시는 분들 만날 때도 있어요. 그거야 뭐 일반 사람이니까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5천만 국민을 책임지고 있고 5천만 국민을 대신해 가지고 이 나라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는 사람, 1년에 근 450조에 해당하는 국가 예산을 책임지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이 그런 환상 속에서 머물러서 내 사랑 뭐 누구 이러면서 이 길라임으로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빠질 수 있다는 거는, 그거는 아무리 이 백마 타고 오는 왕자를 그리는 여성의 또 다른 심리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걸 여성의 사생활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국회의원으로 지내면서도 나는 대통령이야 이렇게 믿고 지냈고, 대통령이 되기 전에 어디 다른 사람한테 가서 뭐 국회의원 누구라든지 또 뭐 한나라당 대표 누구라든지 이렇게 안 하고 길라임 이렇게 했다는 거는 거의 환상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계속 유지했다라는 거를 그대로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병원에 가서 진단받으면 보통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망상장애? 네, 망상장애라고 그래요. 근데 누구도 그런 진단을, 지금 대통령은 한때 망상장애를 앓고 있었다. 지금은 그 망상장애가 장애가 아니라 본인의 참모습으로 드러났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는 아닌가. 그럼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정신병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정신병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남자 독재자들의 꿈은 네. 치부하는 것과 많은 여성을 거느리는 것을 목표로 해서 독재자들이 보통 독재의 권력을 찾으려고 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생각을 해봤어요. 이 박근혜는 여성 독재자의 마인드로 혹시 있는 건 아닐까. 그러다 보니까 똑같이 치부를 했죠. 순실이를 통해서. 순실을 통해서. 네. 또 하나는 여성의 어떤 판타지를 네. 구현하고 싶었던 거죠. 여성의 판타지라는 게 어떤 건데요? 자기가 길라임처럼 되고 싶었던 것. 돈 엄청 많은 이 남자 그리고 나름대로 쿨하다고 하는 남자한테 그리고 그 남자가 대충 좀 처음에는 나쁜 남자여야 돼. 근데 그 나쁜 남자가 나를 딱 만나는 순간 갑자기 그동안 모든 여자를 다 우습게 보는데 나를 보면서 아주 순수하고 진실한 사랑을 네. 느껴야 돼. 소년과 그렇죠. 같은 네, 마음을 네, 바쳐야 돼요. 거의 나를 여신처럼 받들여주는. 받들어주고 또 하나 있는 건 드라마에서 제가 볼 때마다 짜증나는 건 굳이 옆에 또 경쟁자가 비슷한 경제자가 있어요. 아 그래요? 그렇잖아요. 아 혼자가 아니고 그 실장님 옆에 꼭 부장님이라든가 잘생기고 똑같이 외모, 재력, 머리, 능력, 의협심도 있는데 네. 이 사람은 약간 나쁜 남자야 더. 또 와. 보통 3명이 이렇게 경쟁을 그렇죠. 하죠. 굳이 한 시기에. 네. 이 여신으로 보이는 거예요. 엘프 있잖아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엘프 그 자체. 예, 맞아요. 그리고 그 여자는 늙지 않아요. 자고 보면 일어났는데 볼수록 화장이 돼 있어요. 예, 자고 일어났는데 화장이 싹 돼 있고 보통 아무리 이쁜 여자 혹시 이집 남자는 이쁜 여자하고 잡은 적 있어요? 네? 아니 지금 부인 이야기예요. 아, 예. 예, 부인하고 잘 때 부인이 아주 이쁘게 화장을 하고 이 아침에 일어나면 너무너무 이쁜 모습이죠, 그죠? 그렇죠. 항상 그렇죠. 그건 드라마에만 있는 거 아시죠, 그죠? 항상 그분께서는 이쁜 상태로 계십니다. 그러게요, 그러게요. 24시간. 그래요? 인간이 아니신 분하고 사시는군요. 그러니까 저도 살아야죠. 부인께서 이 방송을 듣는다는 걸 눈치채셨군요. 네, 그게 사실은 드라마를 통해 가지고 세상을 배우고 아는 사람들의 심리라고 그러거든요. 그 사람들은 실제로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세상을 보고 자기가 사실은 보는 세상, 자기가 믿는 세상이 전부여야 한다고 믿는 그 심리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대통령께서 내가 예상을 했던 거의 사춘기 소녀의 심리, 청소년기의 심리에서 발달이 정지되었다라고 믿었던 거. 그런데 이 사연 주신 분은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기분 나빠하시는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발달 장애를 가졌다고 하는데 이 17, 8세 소녀와 같은 행동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네,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저는 이분의 질문이 네. 꽃미남을 좋아하는 게 문제냐 좋아할 수도 있지 여잔데 이런 아니. 말인 것 같아요. 그거 문제 없어요. 네. 남자도 뭐 그렇잖아요. 남자 대통령들도 예쁜 배우 좋아하니까. 그렇죠. 일단 내가 박근혜 씨 이야기를 할게요. 박근혜 씨가 대통령이 됐을 때 상당히 대통령이 됐으면 가장 대통령 노릇을 잘할 것 같은 이 대중의 기대를 모으는 사람이면은 틀림없다. 그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요. 왜? 아버지가 대통령이었으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하잖아요. 이 집안이 좋으면 저 사람이 아무래도 니처럼 집안이 별별 없는 집 자식보다는 아무래도 그 노릇을 잘하지 않겠냐. 아니 자기 아버지가 재벌회장이면 그 아들이 재벌회장으로 하겠다고 그러면 그 어릴 때부터 재벌회장으로서 뭔가 좀 소양을 쌓지 않았겠냐. 이렇게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걸 보면서 그렇죠. 그런데 북한에 김일성 아들이 이 북한에서 또 뭐 대통령 비슷한 지도자 역할을 하고 또 김정일 아들이 북한의 지도자를 할 때는 우리는 3대 세습이다 뭐 이렇게 막 공격하는 사람일수록 이 박정희 대통령의 딸인 박근혜 씨가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서는 거에 대해서는 더 잘 받아들이죠. 네, 덜 잘 더 잘 받아들여요. 네. 그래서 내면화돼 제가 있으니까. 네. 심리적으로 북한 사람이나 남한 사람이나 역시 DNA가 비슷한지 심리적으로 비슷한 멘탈리티를 가지고 있구나. 이 부분까지는 내가 해석을 했어요. 네. 근데 그 이야기를 하니까 많은 분들이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맞는 얘기 하셨는데. 맞는 이야기 하면 왜 이 나라에서는 맞는 이야기를 하면 싫어하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근데 또 재미있는 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막연히 그런 착각을 당연히 하게 될 때 박근혜 씨가 아주
마치 아버지처럼 대통령 노릇을 잘할 거다. 근데 아버지가 대통령 잘한 부분도 있지만 못한 부분도 있거든요. 실제로 많죠. 네, 못한 부분은 거의 독재자의 노릇을 했고 나중에 사람들은 뭐 경제를 발전시키지 않았냐라고 하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거의 대통령 끝 무렵에는 경제가 개판이 됐다는 것도 아무도 제대로 보려고 하지 않아요. 국방은 국방대로, 외교는 외교대로, 경제는 경제대로 거의 개판이었는데 나중에 그 이후에 진짜 더 웃기는 거는 전두환이 뭐 대통령이 되고 나서 경제가 훨씬 더 나아졌어요. 그랬더니 앞에 박정희가 잘해놨기 때문에 기초를 잘 닦아놨기 때문에 그렇게 경제가 된 거야라고 또 사람들이 주장을 해요. 이제 이런 식의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려고 하지도 않고 무조건 경제를 살렸고 지금과 같은 대한민국을 만들었다. 그랬을 때 특정한 지도자가 경제를 살렸다 또 경제를 죽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어쩌면 실제로 경제가 어떻게 이 활성화되는가를 잘 모르는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마치 그 독재자의 신화를 주장할 때 가장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설명하는 방식은 아닐까. 그게 많은 사람들이 통념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진짜 맞을까. 이 셜록 홈즈의 사고로 이 사건을 보게 될 때 우리가 마치 답이라고 믿고 있는 거는 어쩌면 의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 않을까라는 항상 이 의문을 던지는 습관 때문에 일어나는 거야. 예를 들면 재밌는 게 왜 갑자기 아주 높은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는가 뭐 이런 질문들 할 때 가장 많이 이야기한 내용이 뭐냐 하면요. 교육. 유교 전통에 의한 교육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개뿔! 학자들이나 사람들조차도 잘 몰라. 그러니까 그럴듯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유교의 전통에서 산업공상이라면 교육을 숭상하고 돈 버는 장사를 가장 밑바닥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어떻게 유교 전통의 높은 교육열이라고 하는 게 이 대한민국이 경제성장하고 잘 살게 된 이유가 될 수 있냐 이런 질문하는 혹시 사람 본 적 있어요? 아니 없어요. 없죠? 네. 내가 지금 이런 질문을 하면 갑자기 사람들이 헉해요. 교수들이나 전문가라는 사람이 교육의 중요성 이야기하고 있을 때 내가 그 질문하면 사람들이 아니 그럼 한 교수는 그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어쩌면 경제 성장이 되고 잘 됐다는 것이 이 교육력 높은 교육열에 의해서 됐다라는 거는 마치 그런 사기술과 같은 데서 자연스럽게 놓은 주장이지 않을까요? 아, 참 이런 이야기를 저 입으로 참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러면 진짜 그 말은 뭐냐 하면 우리 사회가 짝퉁과 오리지널을 구분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고 사람들이 번지르하면 아 진짜 그렇구나 제가 길라임이라고 하면 나는 길라임이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그 심리 상태로 살고 있다는 걸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뽑은 지도자가 바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시대적인 사람들의 욕망과 트렌드를 가장 잘 대표하는 우리 대중들은 무엇을 원했기에 박근혜와 같은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았을까요? 박정희의 독재를 강인하고 추진력 있다고 또 그 추진력으로 경제 성장을 시켰다고 그 확인되지도 않는 신화에 홀려서 그런 것을 막연하게 기대하지는 않았을까요? 왜 그 신화의 사실 여부조차 확인해보지 않았을까요? 언론이나 학자가 말하면 다 맞는다고 생각했을까요?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의례적으로 하는 말을 왜 그대로 믿었을까요? WPI를 통해 나 자신뿐 아니라 자녀의 성격도 파악할 수 있다는 것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WPI를 통해 내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공부의 아픔뿐 아니라 지금 나의 아이가 겪고 있는 공부의 좌절감 그리고 성취의 비법을 잘 이해할 수 있다면 궁금하지 않으세요? 각자의 성격에 따라 자신에게 맞는 공부법이 있다? 그럼요. 성격에 따라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일하는 방식도 다르죠. 그런데 공부하는 것은 왜 안 다르겠습니까? WPI를 통해 내가 그렇게도 공부하기 싫었던 이유를 이해하게 되고 또 내 아이에게 알맞은 공부법을 콕콕 짚어 알려주는 책이 나왔습니다.
교육학자이자 위스덤 센터 대표인 이윤주 박사가 심리학자인 황상민 박사와 함께 쓴 공부, 삽질하지 마라가 바로 그 책인데요. 자녀의 공부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는 부모님들, 또 자기 성격을 파악하고 자기에게 맞는 공부 방법을 찾고 싶은 모든 수험생들, 그리고 각각의 학생들에게 적합한 공부법으로 지도하고 싶으신 모든 선생님들께 사람의 삶을 이해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통찰의 책이 될 것입니다. 공부, 삽질하지 마라에서는 WPI의 5가지 유형에 기반하여 각각 다른 성격을 가진 아이의 마음, 공부할 때 경험하는 어려움과 특성을 알아보고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특히 부모와 자녀들이 공부라는 문제를 두고 갈등하면서 해결책을 찾아가는 상황이 실제 상담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편하게 읽을 수 있으면서도 오래도록 유용한 책이 될 것입니다. 공부, 삽질하지 마라는 2016년 11월 21일 월요일부터 교보문고 그리고 온라인 서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송년의 밤. 나도 모르는 내 마음을 쪽집게처럼 꿰뚫어보는 심리학계의 셜록 홈즈. 황상민 박사를 오프라인에서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황상민의 심리 콘서트 시즌2가 오는 12월 17일 충정로 벙커에서 열립니다. 지난 심리 콘서트 시즌1에서는 삼국지 인물들의 심리 분석을 통해 난세에 살아남는 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시즌2에서는 1년여 넘게 진행해온 팟캐스트 황상민의 심리상담소의 공개방송 형식으로 셜록 황이 개인의 이슈와 사회 이슈를 풀어가는 과정을 직접 생생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황심소에서 다뤄졌던 상담의 사연자들도 직접 초대해 셜록 황과 함께 이야기해보고 또 시사 이슈에 대해서 다양한 패널들과 함께 즉석에서 풀어보는 과정을 통해 나도 모르는 내 마음을 알아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황심소를 들으면서 너무 공감 가셨던 분들, 혹은 나는 이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 하셨던 분들, 직접 문답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하였으니 직접 만나러 오세요. 2016년을 보내기 전 내 마음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고 셜록함과 함께 찾아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공간이 한정되어 있으니 신청 서둘러 주세요. 티켓은 황상민 심리연구소에서 온라인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포털에서 황상민의 심리연구소를 검색해 주시거나 위즈덤 센터 02-6207-7430으로도 문의 가능하십니다. 이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발달 장애적인 게 사실은 단순히 이분이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한다든지 오이 이 사연 주신 친구는 뭘 좀 배웠나 봐요. 청소년 심리의 무대 위의 심리라는 게 있거든요. 무슨 뜻이죠? 자기가 항상 청소년기에 있는 아이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지켜보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져. 약간 붕 뜬 심리에. 세상의 중심은 나라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지 않더라도 행동이 약간 과장되거나 약간 과도한 마치 연예인이 무대에서 나가지고 손 흔드는 듯한 그런 심리 상태이기 때문에 조그만 일에도 상당히 붕 뜨고 조그만 일에도 세치해지고 조그만 일에도 상당히 정서적인 반응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마치 연예인들이 무대 위에서 폼 잡는 것 같지. 연예인들 얼마나 무대 위에서 자기가 우아한 존재고 제가 공인이거든요. 뭐 이런 식의 그 보이는 모습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무대 위의 심리라고 표현을 하는데 청소년기의 아이들이 현실의 자기의 실제적인 모습은 너무나 찌질하고 별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청소년 애들이 이상하게 물들이고 그냥 그렇죠. 얼굴이 있으면 훨씬 더 그게 이쁜데 거기에다 화장을 덕지덕지하고 치마 짧게 하고 치마를 짧게 한다고 뭐 그게 이뻐져요? 청소년 애들은 아직까지 완전히 신체 발육이 안 했기 때문에 이 화장도 너무 어색하잖아요. 화장도 어색하죠. 가부키 화장 막. 예. 근데 사람들은 신체적으로는 성장이 일어나는 건 보여지는데 심리적으로 성장이 일어나는 건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심리적인 성장은 정체되거나 심지어는 아예 멈춰버리는 상황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그 한 개인에게 있어서 이상한 행동, 이걸 또 영어로 얘기하면 비싼 행동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런 단어들을 안 쓰려고 하고 아주 그거를 순화돼서 한국말로 끊임없이 바꾸려고 하는데 요즘에는 이제 강의를 별로 안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 사람이 왜 영어 쓰냐 그렇게 생각하지만 더 생생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렇죠. 발음만 빼면. 아이 참 비싸. 근데 비싸다는 걸 한국말로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그 느낌을 살릴 수가 없죠. 맞아요. 그러게요. 이게 영어를 안다 모른다를 떠나서 진짜 비싸거든요. 이게 그로테스크하고 이래서 아마 그 돌아가신 그 디자이너 분이 그렇게 간혹 영어로서 발음이 되든 안 되든 우아하게 그레이스풀한 참 델리케이트한 보케이블러리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네요. 네. 어쨌든 간에 심리적 성장이 18세경에서 멈췄다는 것은 너무 이분을 비하하는 것은 아닌가요? 비하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 그래요? 네, 18세가 아니고 12세나 14세가 아닐까. 그거는 태행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모든 18세를 비하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높게 잡은 게 아닌가. 그 대한민국에 있는 18세들이 들으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 12세, 13세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게 사회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모르고 무조건 무시하고 싶은 마음의 극단으로서 12세, 13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적어도 자기 행위에 있어서 사회적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을 진다고 하지만은 책임을 질 수 없는 마지노선이 17, 18세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비하한 것은 아니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네. 어린 시절부터 어른이 될 때까지 일반 사람들하고 잘 접촉하지 않고 또 일반인과 다르게 살았기 때문에 당연히 가질 수 있는 특성, 이거를 이제 환경에 따른 발달 지체라고 그러죠. 네. 그래서 발달 장애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분을 비하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과학자예요. 그렇죠. 과학자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사람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기자가 저한테 아니 그러면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런 이상한 심리적인 문제를 차게 되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거는요. 부모가 그 문제 잠재적인 위험을 얼마나 인식을 하고 얼마나 아이에 대해서 교육에 있어서 신경을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오바마가 이 휴가를 가더라도 딸애를 편의점에서인가 뭐 맥도날드 같은 그런 데서 알바 시켰다는 맞아요. 거, 그리고 그건 딸이 스스로 또 하고 싶다고 해서 시켰다는 거. 맞아요. 경험은 있는데 알바는 애 있는 게 얼마나 웃기는 상황이에요. 그렇지만은 거기 와가지고 음식 먹는 사람 아무렇지도 않게 걔한테 주문시키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의 대표적인 경우가 그 박정희 대통령의 자식들이 정상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는 허걱거려요. 왜? 박근혜 대통령까지 됐으니까 훌륭한 사람이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심리 상태와 어떤 상황이라는 건 이미 말했죠. 네. 동생들은 다 어떻게 살았어요? 한 분은 뽕쟁이고요. 그래 뽕쟁이라고 표현하죠. 네. 실제로 마약을 했다는 거예요. 마약을 한 게 한두 분도 아니고 지금은 멀쩡하게 뭐 큰 기업에 엄청나게 부자가 됐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살고 있다고 믿어요. 왜? 정상적으로 사는 모습을 보이니까. 트럼프가 정상적으로 사는 모습을 보이는 거하고 똑같다라고 아무도 생각 안 할 거예요. 네. 근데 그렇게까지 뭐 어느 집안을 그렇게 속속들이 이야기하면 기분 더럽게 나쁘겠죠. 그렇죠. 내가 안 그랬어요. 인간의 삶이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동생은 그러면 정상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렇다고 뭐 이 결혼 생활이 파탄나면 비정상이냐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발달 장애라는 것은 정상적인 삶을 자기가 살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본인의 환경이 만들 수도 있고 본인이 또 스스로 그 환경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개인의 삶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고 개인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와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박근혜 씨라는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문제를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어떤 심리적 트라우마를 겪고 있게 될 거고 이것이 어떤 식으로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는가 그리고 대한민국 대중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이 나름대로의 해법을 줄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건데 이 사연 주신 학생은 그분은 일반적으로 다르게 살았기 때문에 당연히 저런 청소년 심리를 가질 수 있지 않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갑자기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럼요. 충분히 그럼요.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분이 청소년 심리를 가진 거 본인 얼마든지 가질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분은 국회의원이 나오지 말았어야 돼요. 그리고 이분이 국회의원 나왔을 때 본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본인이 지금 현재 국회의원의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심각한 장애 요인이 된다는 것을 스스로 의식을 했어야 돼요. 그런데 본인이 15년인가 국회의원 하면서요. 국회의원의 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타이틀만 가지고 국회의원으로서 누릴 수 있는 혜택만 누렸어요. 근데 그 현상을 국민들이 보려고 했나요? 언론에서 그걸 보려고 했나요? 누구도 보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길라임으로 사는 게 뭐가 제가 이분이 길라임이라고 이름을 썼다는 걸 가지고 뭐라고 안 그러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대통령 하는 거에 제대로 하는 거에 뭔가 방해가 되니까 다 묶여서 까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심지어는 공적인 직무를 잘 하고 나머지 여가 시간에 네. 길라임이 될 수 있죠. 길라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요. 네, 공적인 안 하고 역할을 할 그거만 의지도 하니까. 없고 해온 적도 없으니까 너무 허탈한 거죠. 지금. 그렇죠. 네. 그리고 더 그게 놀라운 너무너무 큰 거는 문제죠. 공적인 활동이라는 것 자체를 본인이 아니라 최순실이든 정윤회든 그 두 사람이 시키는 대로 했다는 사실을 아니까 지금 그렇죠. 온 국민들이 경기 반응을 한 거예요. 아니 그럼 개성공단을 폐쇄한 것도 최순실이 시켰던 거야? 북한이 미사일 쏠 때마다 나와가지고 안보가 됩니다 하는 건 김기춘이 시켰던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되니까 심지어는 통일 대박이란 문구도 최순실이 시켰던 거야? 네.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게 그럼 누구 나라야? 이건 박근혜 정권이 아니라 최순실 정권이 되는 거야. 이게 문제인데 지금 교묘하게도 마치 최순실이 재벌들한테 협박해가지고 삥 뜯었냐 그 돈을 얼마나 모았냐 이걸로 샥 국민 전환을 해가지고 마치 이거는 최순실이 재벌들한테 돈을 뜯고 대통령의 권력을 내세워가 호가호위한 그 문제로 싹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최순실 게이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는 박근혜라는 거는 허수아비 꼭두각시였다라는 거. 그리고 그 꼭두각시를 우리가 대통령으로 지금 둬야 되고 또 대통령이 내려야 되는 결정을 갑자기 이분이 LCT 그 사건을 관련자를 조사를 철저히 해가 진상을 규명하고 엄벌해야 됩니다. 갑자기 이분이 그러시는 거야. 아니, 최순실이 지금 갑자기 감옥에서 전화하셨나? 이 생각을 한다라는 것조차 생각한다면 이거는 진짜 황당한 나라가 된 거예요. 그렇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들을 대상으로 또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지시를 내릴 때 이 사람이 그 지시는 아무런 국민의 신뢰와 대통령으로서의 권위를 가지지 못한 상황이고 그러면 이 사람 대통령으로서의 신뢰와 권위를 가진 사람이 국민들에게 또는 공무원들에게 어떤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라는 지금 엄청난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국가 통솔권, 지휘권, 통제권이 누구로부터 나오느냐라는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에 대한민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잘 아는 정치 전문가들은 왜 그 이야기를 안 하는지 몰라요? 완전히 그 절대성에 대한 의구심이나 허상. 네, 허상을 느끼게 된 상황인데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 바로 그 상황에 있는 거예요. 이게 정치적으로 물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인 혼란이라는 건 이래서 나타난다라는 거를 왜 모르냐라는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이 나라 국민으로 살고 있나 자괴감 들고 괴로우시죠? 네. 저도 그래요. 근데 어떻게 이런 대국민 사기 사건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한때 박근혜를 마치 여왕과 같은 심리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기꾼에 생각하기도 싫은 사람으로 보고 있지요. 그때나 지금이나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보려고 하지 않는 것은 똑같지요. 여러분,
박근혜 다음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이 안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순한 여야 진영 논리가 아니라 본인의 생각을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만큼 관찰하고 질문을 던져보셨습니까? 각종 언론이나 정치평론가들이 하는 이야기에 그저 휩쓸리고 있진 않으십니까? 자, 그래서 어린 시절에 신전에 갇혀서 신으로 지내야만 했던 쿠마리랑 비교를 하는데 그걸 좀 심한 해석이래요. 이게 무슨 소리니? 그 쿠마리라는 건요, 애가 여자아이가 4-5살이 되면 그 쿠마리를 여신으로 모셔요. 그리고 이 여자아이가 네팔에서. 네, 네팔에서요. 초경이 되면요, 이제 인간의 특성을 보였다고 어제까지 그 여신으로 모시던 거를 소리 소문도 없이 싹 집으로 돌려보내요. 그리고 새로 여신을 모시는 세레모니를 해요. 이 여신이 사퇴한다, 하야한다, 뭐 그런 거 세레모니 할 필요 없어요. 그걸 하면요, 이 국민들이 혼란스러워해요. 그래서 이 여신이 누구라는 것도 안 밝히고 그냥 하면서 축제날 그냥 자연스럽게 교체될 수 있게. 새 쿠마리를 그냥 내세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진짜 묘한 심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박근혜는 사퇴하라라고 막 하려고 사퇴 뭐 세리머니를 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기대하는데 사실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사퇴는 그냥 없어졌다 하고 우리가 새로 축제를 해가지고 그냥 대통령을 선출하기만 하면 돼요. 이 부분이 이제 쿠마리 의식을 볼 때 쿠마리가 스스로 이 4년 동안 국민 여러분과 동거동락을 한 것에 대해서 참 많은 아쉬움을 느끼고 저는 사퇴하고자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결국 국민한테 있기 때문에 그냥 국민들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새 선거일을 공지를 하고 하면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 생각은 그런데 아무도 안 해요. 왜 안 하는지 아세요? 그 프레임에 gat혀 있는 거죠. 그렇죠. 해본 적이 없거든요. 박근혜 씨를 더 이상 국민들은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 이 시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이 되는 시기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일종의 과도기를 어떤 방식으로 갈 거냐는 가능하면 이 과도기를 짧게 하는 게 좋고 빨리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이 심리적인 측면에서의 혼란도 훨씬 적다는 거죠.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예를 들면 닉슨도 워터게이트 사건에 일어나고 결국 하야하기까지가 길고 지난한 과정이었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인지 알아요? 2년 정도로 저는 알고 있어요. 아, 그럴 때요. 닉슨이 개입이 돼 있다라는 게 밝혀진 거는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나요? 네. 그 닉슨이 개입이 돼 있다라는 것이 밝혀지는 순간부터 시작해가지고 닉슨이 하야하는 건 한 달도 안 됐어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든 개입돼 있다라는 물증을 밝히는 거 그것이 이슈였었어요. 그럼 지금이랑 비교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은 우리는 이미 밝혀진 게 한 달이 넘은 거예요. 벌써 이 하야를 선언하고도 남았다는 거예요. 그때 닉슨이 그 하야할 때 닉슨이 해야 된다고 믿는 미국 국민들은 그렇게 60% 70% 이상 넘지 않았어요. 80% 이상 안 넘었어요. 그런데 그 닉슨이 그걸 지시했다라는 그 도청 증거가 뚜렷이 밝혀진과 동시에 또 닉슨이 그거를 감춰라 라고 지시했다라는 것이 나온과 동시에 사실은 닉슨은 더 이상 대통령으로서의 권위를 가질 수 없고 지시를 할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공감했기 때문에 네가 그러면 검찰 조사를 받을래? 네가 기소될래? 라고 하는 순간에 하야를 하겠다. 그 대신에 부통령이 대통령을 되는 거고 조건이 뭐냐 하면 이걸로 가지고 더 이상 기소를 하거나 하는 일은 없도록 하자 라고 된 거예요. 서서한 거를 따져가지고 네가 맞니 틀리니 그거 따지면 저가 지금 정확하게 자료를 조사해가지고 설명하지는 않기 때문에 기본적인 논리는 그거라는 거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헬조선에서의 심리 독립을 돕는 방송 황심소입니다. 황심소가 더욱 많은 사람들의 심리 독립을 도울 수 있도록 후원해주세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팟빵 공지사항의 정기 후원 신청 링크 클릭. 사연 PDF 파일의 상단 배너나 링크를 클릭.
황심소 네이버 카페에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아참, 카카오톡에서 황심소 친구 맺기를 하고 톡을 보내주세요. 후원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나와 나의 이웃의 심리적 해방을 위해 작지만 의미 있는 동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정적인 직장, 번듯한 집과 차, 부자가 되면 행복할 수 있을까? 만약 대통령이 바뀐다면 그분이 날 구원해 줄 수 있을까? 힐링도 위로도 이젠 지친다고 하네. 다들 문제 렁뚱한데서 찾네. 이거 다 거짓말인 걸 아시죠? 저는 속았습니다. 이제 속지 말고 황심소들을 차례. 너와 날 제대로 알고 싶다면, 남 탓 그만하고 홀로 서고 싶다면,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가고 싶다면, 후원하기 클릭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팟빵 구독하기, 댓글 달기, 하트는 기본인 거 아시죠? 유튜브, 페이스북, 네이버 카페, 카톡, 인스타에서도 황심소를 검색해주세요. 더욱 다양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WPI 검사에 대해 안내 말씀드립니다. 아마도 이 방송을 듣는 분들 대부분이 WPI 검사를 해보신 분들이라서 난 안내 같은 거 필요 없어 이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WPI를 주변 사람에게 소개하는 팁 3가지. 첫째, 나 이런 사람이야. 심리나 성격, 자신의 삶에 관심을 보이는 분들이 주변에 한두 명은 계실 거예요. 그분들께 WPI 검사를 소개해보세요. 솔깃해하실 거예요. 둘째, 나 이런 사람이야? 이미 그 한두 명에게 소개를 했다고요? 그럼 WPI 검사 결과를 통해 그분들이 안고 있던 문제가 겉핥기식 가짜 문제인지 숨어있는 진짜 문제인지 전부 파악할 수 있다고 알려주세요. 진짜 문제를 안 순간 진짜 자신이 보이겠죠? 셋째, 너 이런 사람이야? 짝사랑하는 내님, 증오스러운 왼수, 알다가도 모를 나라님? 의문스러운 회사 동료. 이 사람의 마음은 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거야? 하는 사람에게 빙의해서 WPI 검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궁예의 관심법 따위 저리 가라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검사 결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죠. 그래서 발간한 책 황상민 박사의 나란 인간 마음 읽기를 읽어보세요. 분명 여러분들을 도울 거예요. 위즈덤 센터에서 안내드립니다. WPI 현실 검사와 WPI 이상 검사의 결과지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자기평가 유형과 타인평가 유형이 각각 따로 제공되어 나와 다른 성향의 정보들도 조금 섞여 있었다면 이제는 자기평가 유형과 타인평가 유형이 매치되어 개인에게 더욱 최적화된 결과지가 제공됩니다. 이상 위즈덤 센터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드라마를 보면서 자신을 환상의 중심에 두면서 국민을 자기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대한민국을 자신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자기 나라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 이상한가요? 그거는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된 거예요. 대한민국 헌법 1조. 대한민국은 전제군주제가 아니고요. 민주공화국이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와요. 그런데 이분은 대한민국의 1조를 스스로 위배한 거예요. 그러면서 헌법에 준하는 절차를 했다. 헌법은요. 대통령을 어떻게 퇴위시킨다라는 것에 대한 조항은 없어요. 그러면 대통령이 스스로 퇴위하느냐 스스로 사퇴하느냐 아니 대통령이 강제로 사퇴하느냐 그거는 국민에게 달렸어요. 그럼 국민의 의사를 표현하는 건 어떤 방식이 되느냐 국민 투표를 할 수도 있고 여론조사를 할 수도 있고 국민의 의사를 표현하는 방식은 다양하게 있는데 그 다양한 방법을 본인이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말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르셨죠?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사퇴하고 스스로 걸어놓을 걸 기대하는데 마이 갓 쿠마리 여신이 본인이 여신이 아니라고 인정받았을 때 스스로 신전에서 걸어놓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신은 결코 스스로 움직이지 않거든요.
항상 가마에 태워서 움직이고 인터넷의 댓글이나 질문도 그런 게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하야 시킬까요? 아니면 어떻게 하면 하야하게 할까요? 라는 질문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사람이 여신이 스스로 하야하지 않아요. 데리고 나오거나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은 갑자기 여신이 인간으로 변해서 뚜벅뚜벅 걸어 놓기를 기대해요. 끌고 들어갔으면 끌고 나오면 되는 거고. 아주 간단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던지는 질문이 그래도 이 사람의 명령을 따르지 않겠어요? 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청와대에 있든 없든 간에 관계없이 대통령을 선출을 하면 그 사람은 자동적으로 가짜 대통령으로 바뀌는 것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대통령 선거일을 공지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거를 실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거를 실행을 못하게 막는 게 새누리당이라면 새누리당은 국민의 뜻을 준하지 않는 거 되는 거죠. 그럴 때 어떤 분이 그러다 국민의 뜻을 어떻게 확인하냐. 국민의 뜻을 어떻게 확인하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그렇죠. 여론조사라든가. 그 여러 가지 방법을. 국민투표도 있고. 그래서 정치인들이 국회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하든지 그 대표하는 애들이 병신 같아가지고 개떡 같아가지고 못하면 국민들이 직접 또 다른 대표를 만들어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국민 총궐기하는 집회의 취지인데 이상하게 그거조차 그냥 촛불 장사 뭐 돈벌이 해주는 그 모임인 줄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에서 내가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국민들이 다 사퇴하라고 하는데 계속 그대로 있는 것인데 왜 그런가요? 그건 알겠죠. 네. 국민들이 사퇴하라고 말라고 하면서 이분이 이미 국민한테 사퇴가 됐어요. 그런데 그 다음 조치를 국민들이 취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 다음 조치는 그냥 국회에서 다음 대통령을 뽑는 선거적인 절차를 진행하기만 하면 돼요. 그분이 사퇴 선언을 하든 안 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착하게 3년 반, 4년 전에 이 사람한테 절차를 통해서 권력을 줬으니까 이게 5년이 끝나기 전에는 국민은 반대하지만 그게 절차에 따르지 않았으니까 뺏는 것에 대해서 되게 주저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대통령이 되는 게 절차에 통해서 대통령이 됐고 대통령에서 내려오는 것도 절차에 통해서 됐기 때문에 네.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절차적 정당성이라고 그래요. 네. 절차에 따르기만 하면 옳다. 그래서 그것이 목적이 무엇이든지 그 내용이 무엇이든지 절차가 오르면 그 일은 옳다예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건 나쁜 일이지만은 절차에 맞게 죽이면 그 죽인 건 괜찮은 거예요. 전쟁을 하는 건 나쁜 일이고 피해야 되지만 절차에 따라서 전쟁을 하면 누구한테도 책임을 물을 수 없고 나쁘지 않다라고 믿고 싶어 하는 거. 이것이 절차적 정당성이 가진 맹점인데 지금 대한민국의 사람들은 자기들도 모르게 이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그 맹점에 빠진 상태로 이 문제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아시겠죠? 네. 잠깐만요, 박사님. 정말 우리가 그래도 되는 거예요? 어머나, 세상에. 지금 유레카라고 외치고 싶네요. 정말 그러네요. 박사님이 항상 황심소에서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만 제대로 알면 해법이 있다고 하시면서 지난 양문석 박사님과 방송에서도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정말 그러네요. 하야나 탄핵만 답으로 보고 있던 것이 문제였네요.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되어 있는데 왜 하야나 탄핵밖에 답이 없고 탄핵이 어려울 거란 것을 하야해 주세요 하며 좌절하고 있었을까요?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박근혜가 하야하든 사퇴하든 무시하고 국회에서 시작해서 새 대통령을 뽑아버리는 것이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더민주 문희상 의원과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개헌하고 임기 조정하자는 의견을 내놨어요. 그리고 김용민 씨가 진행하는 팟캐스트에서 로스쿨 다닌다는 청취자가 보낸 사연에서도 구체화되어 있는데 헌법 부칙에 박근혜의 임기는 언제까지 한다는 조항을 넣어 원포인트 개헌을 하면 된다고 하네요. 참고로 헌법 개정 절차는 국회 과반이면 가능하고 헌법 개정 발의를 할 수 있다고 해요.
지금으로선 그래도 거대 야당이니까 가능성이 높고 대통령이 이걸 국민에게 공고해야 하는데 그건 절차적인 것뿐이기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국회의원 3분의 1이 찬성하면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으며 찬성 후 30일 이내 투표하고 과반 참여해서 과반 이상 찬성이면 가능하다네요. 5. 이제 국회의원들을 압박해서 박근혜 임기를 정하고 새로운 대통령을 빨리 선출하도록 하면 되는 것이군요.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끔 하고 국회를 압박해서 실행하도록 하면 되는 것이겠네요. 그러나 조중동이나 종편에서는 이것을 계속 왜곡하겠지요. 그리고 그것에 말려서 지금 이토록 간단한 솔루션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박사님, 황심소를 듣는 사람들이 이걸 열심히 퍼나르고 주변에 이해시키고 알려야겠네요. 여러분, 그러실 수 있죠? 혹시 이해가 안 되거나 반론이 있으면 댓글이나 셜록황 지메일로 의견 보내주세요. 박사님이 답변을 주시면서 더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자괴감 접어두고 발 뻗고 잠을 좀 잘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법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해법을 찾아내지 못하는 것은 이 절차적 정당성에 빠져가지고 스스로 본인이 어떤 새로운 또는 강력한 누군가가 또는 어떤 외부의 사람이 이 절차적 정당성을 마련해 줘야지 자기가 움직일 수 있다라는 이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거죠. 웃기죠? 예. 그런데 그거는 법이라는 거 자체를 가지고 움직이고 그 법으로서 그래서 악법도 법이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면서 법에 의한 정의를 주장하는 인간들이 독재자들이 만드는 법을 따라가면서 그건 법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난 아무 책임도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박근혜 씨와 관련된 거는 국민에 의한 국민이 원래 주권을 찾는 과정에 의해서 이 변화가 일어나야지 이 절차적 정당성에 함몰되어 있는 사람에 의해서는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을 수 없는 그 상황에 있다고 문제를 재정리를 해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럼 검찰 조사는 답이 전혀 아니에요. 그렇죠. 검찰 조사에서 어떤 진상이 나온다고 해서 이 절차적 정당성의 딜레마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나는 사퇴합니다 라는 극적인 선언을 하지 않으면 청와대에서 끌어낼 수 없다라는 마치 정답 같은 프레임을 딱 만들어 놓고 국민들한테 거의 참을 수 없는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이 상황을 한 달, 두 달, 심지어는 1년 몇 개월 동안 끌고 가겠다는 교묘한 전략을 이 나라에서 지금 소위 말해서 권력을 지신 분들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여당이나 야당이나 다 거기에 빠져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렇죠. 제가 설명한 게 무슨 말인지 이웃집 의사 이해가 되세요? 네, 잘 이해갑니다. 네.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왕이라는 사람을 끌어내릴 수 있는 우리나라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역사적인 굉장히 중요한 기회인 것 같네요. 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왕처럼 믿고 있고 왕처럼 대했던 대통령이 너무나 이건 전 한편으로는 상당히 다행스러운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꼭두각시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벌구숭이 임금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주권을 가진 국민이 자 그러면 몇월 며칠부로 그냥 대통령 새로 뽑습니다 라고 선언을 하고 그 대통령을 뽑는 절차를 진행해가지고 대통령을 뽑기만 하면 대한민국은 진짜 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을 세계 만방에 더 명확하게 알려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절차적 정당성을 전혀 훼손하는 게 아니고 국민 손에 주권이 있다라는 것을 더 명확하게 알려주는 사건이 되는 거죠. 놀랍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의 손에 있다라는 그 근본적인 정당성의 기초가 무엇인가를 생각한다면 국민의 주권을 대행해서 하는 국회에서 얼마든지 그 절차적 정당성을 새롭게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은 그렇죠. 놀랍게도요. 국회가 탄핵이라는 걸 해가지고 헌법재판소를 가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하나의 절차적 정당성만 있는데 실제로는 국회에서 차라리 지금
국민투표를 통해 가지고 한 달 안에 국민투표를 해서 새로운 대통령을 몇 개월 안에 뽑겠다라는 거, 그 새로운 절차를 만들든지 마치 입법하듯이 아니면 특별법 형식으로 네, 만드니까. 그것 그렇죠. 그것도 필요 없이 그럼 90일 후에 3개월 후에 또는 2개월 후에 새로운 대통령을 뽑겠다고 정의만 하면 돼요. 그게 소위 말하는 특별법이죠, 그죠? 그렇죠. 예. 예, 거의 헌법에 준하는 특별법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도 않아, 쉬워, 재밌죠. 새로운 절차를 만드는 그 생각을 못 하니까 이 문제에서 이 어린 학생조차도 본인이 질문을 던지고 있으면서 꼭두각 씨의 행복을 걱정하는 거예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방송을 듣는 많은 국민들이 혹시 이거 파파이스 듣는 분들한테도 꼭 알려주시고 또 다른 방송 듣는 분한테도 알려주시고요. 기자분들한테도 알려주시고요. 국회의원분들한테도 알려주세요. 스스로 우리 모두가 마치 만들어난 기존의 절차적 정당성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로 우리는 얼마든지 새로운 절차를 만들 수 있다는 그 가능성도 있는데 그거조차도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사고에서는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 이게 제대로 된 법치국가라고 한다면 법이라는 게 하늘에 처음부터 정해져 가지고 절대로 만들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그 웃기는 생각도 동일하게 우리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네, 법은 끊임없이 필요에 맞게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이어야 하는 거거든요. 네. 오늘 근데 해주신 통찰은 정말 우리한테 시적절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좋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자, 뭐 또 추가로 뭐 하시고 싶은 질문 없어요? 이 사연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상담을 해준 것 같아요? 충분히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가 어려운 문제라서 혼을 불러야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미 국민으로부터 퇴진을 당한 박근혜 씨한테는 얼마든지 본인이 여신에서 물러나지 않더라도 이미 퇴진당했기 때문에 뭐 며칠간 정리할 시간 이 청와대에서 그렇다고 막 쫓아내면 너무 인간미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짐은 싸야죠. 그렇죠. 네. 뭐 한두 달 손실이도 없이 혼자 짐 싸려면 서글프기도 하고 그럴 텐데. 옷도 많을 텐데. 네, 옷도 많을 테고. 그렇죠. 그 옷 열심히 순방할 때마다 갈아입었던 옷 정리하고 그러려면 2만 원짜리 옷이라는데. 원단 그래? 2만 원짜리. 원단 2만 원짜리. 1cm마다. 예, 그럼 뭐 2만이든 20만이든 200만이든 그거 나 별로 아깝지 않아요. 지휘를 제대로 하면 그렇죠. 2천만 원짜리 옷을 입고 다녀도 아무렇지도 아깝지 않아요. 예, 그렇지만 지휘도 하지 않으면서 지냈다면 그거는 그리고 국민을 속였다라는 것 때문에 가장 다른 건 몰라도요. 돈 사기당한 거요. 이 돈 얼마 날라간 건 안 아까워요. 그런데 자기가 누군가의 속임을 당할 때 인간은요 치를 떨어요. 국민을 속였다는 거 그리고 너무너무 교묘하게 오랫동안 속였다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이미 사퇴시켰어요. 뭐 새로운 대통령 뽑을 때까지는 뭐 청와대에서 숙식하도록 하긴 해도 괜찮겠죠. 예, 드라마 좀 보게 해주죠. 뭐 할 일도 없을 텐데. 할 일도 없을 드라마 계속 보세요. 자, 그러면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또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내가 결국에 이제 답을 찾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빠진 게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네. 논리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나도 정리가 됐어.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내가 새로운 통찰을 가진다니까요. 미리 준비하신 게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미리 준비해요? 이 놀라운 생각을.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오늘 모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되게 그렇구나. 어제 밤새 생각하셨구나.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죠.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떻게 들으셨나요? 우리는 문제를 무엇이라고 보았나요? 인한국을 타개할 것을 문제로 보았나요? 박근혜를 하야시키는 것을 문제로 보았나요? 박근혜는 됐고 그냥 대통령을 뽑아버리면 되는 것인데 왜 또 하야나 탄핵만이 답이라고 정답을 정해놓고 있었을까요? 문제를 재정립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것들을 제거하니 이렇게 심플하게 답이 찾아지는 것인데 말이지요. 자, 여러분 이제 개헌을 통해 새 대통령을 뽑자고 국회의원들을 압박하면 된답니다. 그 압박 방법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지 우리 함께 지혜를 모아봅시다. 보수 언론에서 다뤄주긴 어려울 테니 파파이스 게시판이든 김용민 게시판이든 다른 팟캐스트 어디나 또 각종 SNS나
활동하는 커뮤니티에 공유하고 이야기해 주세요. 단 하루라도 빨리 이 시국이 수습되길 바라는 그 열망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움직여 주세요. 꼭 많이 공유해 주세요. 혹시 방송 듣는 국회의원님들 혹은 정치인들 혹은 언론인들 우리 같이 이 이야기를 널리 퍼뜨립시다. 부디. 지난 집회에서 황심소는 태극기 나눔 운동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나눠드린 태극기는 100만 인파에 비해 소수일 수밖에 없지만 광장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집에서 태극기를 들고 나와 광장을 메우는데 그 불씨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19일에는 박사모를 중심으로 한 친박들의 모임에서 태극기가 등장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황심소는 태극기 흔들기 운동이 현재의 통념을 깨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을 더욱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통념은 우리의 노력으로 한 번에 깰 수는 없을 것입니다. 황심소의 태극기 들기 운동이 많은 사람에게 공감받지 못한 채로 또 태극기는 박근혜 꼭두각시를 지킨다는 친박의 전유물로 남은 상황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마치 아비를 아비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의 심정과 같네요. 그래도 절망하지 않고 황심소는 다시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자 합니다. 셜록황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질문을 던지고 의견을 모으고 그곳에서 해법을 찾을 수 있는 직접 민주주의, 토론의 장을 열고자 합니다. 이름하여 황상민과 함께하는 아고라 꼭대구사 운동입니다. 꼭대구사는 꼭두각시로부터 대한민국을 구하는 사람들의 모임의 약자랍니다. 지난 11월 19일 토요일 꼭대구사 모임 1회가 서울 미디어 카페 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지혜들을 모을 수 있었고 또 한 발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직접 민주주의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를 직접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꼭대구사는 앞으로 전국적으로 활동을 펼쳐나가려고 합니다. 다가오는 11월 25일 금요일에는 대전에서 꼭대구사 2회 모임을 진행합니다. 대전 청취자 여러분, 11월 25일 저녁 7시 투썸플레이스 대전 은행점으로 모입니다. 셜록황과 이 시국의 해결법을 같이 찾아봅시다. 신청은 010-5720-9430 황심소 꼭대구사팀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이름, 회차, 지역, 참가 신청 인원수를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별도의 참가비는 없으며 신청 후 당일 참석하시면 됩니다. 꼭대구사 모임은 지역별로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와 후원으로 이루어집니다. 누구든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꼭대구사 모임을 만들고 싶은 분은 주저하지 마시고 황심소의 꼭대구사팀 010-5720-9430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있었던 서울 1회 모임에는 15명이 넘는 분들이 참여해 주셨고 아주 열띤 토의와 시사 상담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금주 수요일 황심소 꼭대구사 방송으로 잘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황심소가 더욱 절박한 마음으로 황심소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 시국에 도저히 이렇게 있을 수 없다. 꼭 전달해야 하는 메시지는 많은데 편집을 할 시간이 부족해서, 사람이 없어서, 시국 토론도 주최해야 해서 등등의 이유로 알려야 할 것을 알리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황심소는 대한민국의 이 시급한 문제, 꼭두각시 일당들로부터 나라를 구하고 또 다음 세상은 어떻게 그려야 할지 함께 지혜를 모으고 알려드리는데 지금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요즘 같아서는 고양이 손이라도 빌리고 싶습니다. 편집을 도와주실 분 연락주세요. 인터넷, 컴퓨터에 익숙하시면 금방 배워서 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열정과 센스 그리고 시간만 있다면 참여 신청해주세요. 그 밖에도 내가 이것만은 황심소에서 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할 수 있는 일들을 적어서 셜록황 지메일로 신청해주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기획의 서지영, 편집의 이지연.